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네, 미국에 대한 이해 7부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미국은 북미라고 그러죠. 북미, 북아메리카. 미국은 주로 미국이 있고, 미국보다 더 큰 땅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더 큰 땅 캐나다도 있고, 또 이제 중미, 멕시코 여기, 그리고 파나마 운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중미라고 그러죠. 이것도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려면 멕시코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갖고 멕시코가 땅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거든요. 지금 뉴 멕시코, 캘리포니아 이쪽도 원래는 멕시코, 스페인 사람들 건데 미국이 전쟁해갖고 뺏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남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스페인이 남미도 좀 어느 정도 했지만은 미국 남부 지역도 스페인이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식민지를 개척을 했죠. 결국은 다 이제 정말 미국이라는 USA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막 뒤엉깁니다. 프랑스도 갖고 있고, 멕시코도, 스페인도 갖고 있고, 그냥 남미, 북미, 중미를 유럽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베껴 먹었다고 봐야죠. 북미에 살고 있는 인디언, 남미에 살고 있는 인디오까지. 어쨌든 이슬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453년 메흐메트 2세가 완전히 지중해, 지금 터키, 오스만 제국을 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죽죠. 그래서 대서양으로 유럽인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서양 끝에서 반대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죠.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서로 이제 완전히 신대륙 발견을 하느냐고 하는데,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인도 제도라고 섬이 7,000개, 처음에는 본 대륙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서인도 제도의 그 수많은 섬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원주민도 죽이고 사탕수수도 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그러고 서인도 회사라는 게 바로 이 아메리카를 착취하기 위한 회사를 세운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동인도 회사가 있어요.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도 갖고 있었고, 영국도 갖고 있었고, 프랑스도 갖고 있었고 그랬어요. 동인도 회사는 어디 있냐면 동쪽으로 옮겨가갖고 진짜 인도까지 나중에 가죠. 그래서 인도, 대륙, 아프리카를 전부 다 이 착취하기 위한 회사가 바로 동인도 회사죠.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그러한 것도 알게 됐죠. 이제 신대륙, 16세기는 스페인의 동무대였어요. 영국의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고, 영국은 식민지 건설에 집중한 반면 스페인은 신대륙의 풍부한 은을 약탈하거나 원주민들을 이용한 농장 경영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이를 위해 스페인은 군대를 보내서 토착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정복해 나갔죠. 그런 와중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95%가 전부 다 죽었죠.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이 파괴됩니다. 사실 기독교적 인종 우월주의에 젖어있던 유럽인들의 눈에 신대륙의 원주민은 인간 이하의 미개한 동물로 비쳤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는 문제는 당시 유럽 기독교계의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가톨릭도 반성해야 되고 개신교도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모든 민족에게. 근데 그 모든 민족 중에 아마 아메리카 인디언들, 아메리카 토착 아메리칸들도 하느님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이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런 문제를 논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그런 논쟁을 하고,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주민 정복은 사냥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다는 거죠. 막 죽이면서도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을 죽인다고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스페인의 중남미와 남아메리카 정복,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화려했죠. 눈부셨죠. 불과 100년 사이에 로마가 4세기에 걸쳐 정복한 것보다도 더 광대한 땅을 차지한 스페인은 신대륙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재화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스페인 국력의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가봐도 그렇고 또 스페인도 가봐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다 착취, 침략해갖고 강제로 뺏어온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황금기에 어마어마한 성당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랬죠.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남미에서 금, 은을 갖고 왔는데 사치, 향락에 써갖고 나라의 기반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렇게 16세기에 전 세계를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약소국가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5000년 역사 이래 돈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5000년 이래 조선시대는 뭐 그야말로 정말 먹을 게 없어갖고 이 길 하나도 제대로 못 내는 시대였죠. 요즘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도로, 또 각 도시의 기반 시설, 또 상하수도, 그 다음에 또 IT, 이걸 구성하는 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 돈으로 다른 데 향락에다 쓸 것이 아니라 이 기반, 국가 기반 시설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5000년 만에 온 호기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대한민국에. 그런 생각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습니다. 당시 신대륙에서 보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가다가 카리브 연안에서 침몰한 배들이 요즘 들어 발견되곤 하는데, 배 하나에 실려있는 보물들이 요즘 돈으로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너무나 금과 은 이걸 너무 많이 실어갖고 배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갖고 그냥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스페인은 또한 북미에도 손을 뻗쳐서 에르난도 대 소토가 이끄는 탐험대가 플로리다, 조지아, 아까 제가 조금 말하다가 말았는데 플로리다, 조지아, 캐롤라이나, 알라바마 일대를 탐험했고, 후안대 오나테가 푸에블로 원주민이 살던 뉴멕시코 지역을 정복해서 산타페라는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산타페를 갔다 왔는데 참 그러니까 그때 1600년도에 그 배를 타고 이제 도시 한 40개, 60개 되는 범선을 가지고 대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노져갖고 했다면 꿈도 못 꿨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해적선들을 보거나 또 이제 영화를 보면은 도시 아마 한 수십 개, 한 40개, 60개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실 때 이제는 저 바람의 힘으로 저 대서양을 건넜고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돌았구나. 이제 그런 눈을 여러분들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식민 활동은 북미보다는 중남미에 집중됩니다. 북미는 영국, 스페인을 뒤이어 신대륙으로 진출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은 자연히 남미보다는 북미 경영에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북미도 이해해야 되지만 중남미, 남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스페인 보물섬 이건 아주 2015년, 2018년 아주 달궜던 내용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파선 성배라고 불리는 산호세 호는 1708년 콜롬비아 북부 항구 도시 카르타헤나 인근에서 영국 해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스페인 범선입니다. 이 배에는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지에서 6년 동안 모아들인 금, 은, 에메랄드 등 보물이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보물의 가치는 최소 20억 달러, 2조 원에서 최대 170억 달러, 19조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인양을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스페인 거냐, 그 다음에 그 뭐 멕시코 거냐, 콜롬비아 거냐, 이거 지금 뭐 분쟁도 있고 아주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죠. 자, 신대륙의 보물을 훔치려는 해적들, 북아메리카 카리브해가 해적 소굴이 된 것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직후 16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부터 한 1650년까지는 진짜 완전히 남미, 북미,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다 죽이는 거죠. 스페인은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엄청난 양의 금을 약탈을 합니다. 멕시코와 볼리비아 은광에서 막대한 은을 채굴을 하죠.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해 지구를 반 나눠요. 그래갖고 스페인은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반으로 잘라요. 그래갖고 브라질을 누가 갖느냐면 포르투갈이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이 갖는다고 교황청에서 그렇게 니네들 그렇게 나눠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남미나 북미나 중미한테 잘못한 게 많죠. 뒤늦게 신대륙 개척에 참여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입니다. 먼저 한 거는 스페인,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신대륙을 이제 착취한 거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죠. 이들 나라는 신대륙을 선점한 스페인 식민지의 재산을 탐을 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왕실의 군대가 직접 나서서 약탈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실의 그 군대가 나서면 다시 또 전쟁이 되잖아요. 스페인하고 전쟁이 되고. 그러니까 사략선, 그러니까 사략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적질을 하는데 왕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허용하거나 해적을 묵인하면서 스페인 보물을 훔치도록 권장하거나 방조를 하죠. 특히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는 자국 해적을 적극 지원했고 영국 엘리자베스 1세도 사략선을 적극 활용해서 스페인 왕실의 재산을 약탈을 하죠. 그래서 결국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결국은 하게 되죠. 그런데 무적함대 스페인이 영국한테 지죠. 지는 게 뭐 이 태풍 때문에 지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항상 전쟁에는 변수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이 거대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완벽하게 통치하기는 역부족이었죠. 뭐 저도 캐나다서부터 저 아르헨티나까지 가봤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대륙이 크죠. 이 남북을 다 합친다면은 남미, 중미 대륙을 다 합친다면 도저히 한 나라가 통치하기 역부족이었죠. 멕시코와 파나마, 페루의 거점을 형성해서 육군을 주둔시키고 해안 포대를 건축했지만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스페인이. 특히 이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소안틸레스 제도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허점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해적들이 파고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캐리비안 해적이 이제 지금 뭐 5편까지 나왔는가 그러는데 그 해적 얘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마침 유럽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등이 이어졌어요. 전투에 참가했던 수많은 병사들은 전투가 끝나면 실업자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일본이 패전 국가가 되고 600만 명이라는 군인이 실업자가 돼갖고 일본이 생거지가 됐었잖아요. 생거지가 됐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실업자들이 전부 다 군수공장에 취직해갖고 일어난 게 일본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전쟁에서 배운 것이 사람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니까 퇴역 군인들이 전투의 연장선을 찾은 게 해적입니다. 가뜩이나 산업혁명 전에 런던과 파리는 실업자로 득실거렸어요. 평화협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굶어 죽을 판에 한탕 해보자는 심리가 생겨난 거죠. 누구는 카리브해로 가서 떼돈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해적 투기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해적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해적의 황금 시대는 1650년부터 1730년 캐리비안 해적 영화 탄생 배경입니다. 1650년부터 1680년에 달하는 버케니어 시기, 자메이카와 토르투카를 거점으로 한 영국계 및 프랑스계 해적들이 캐리비안과 동태평양 일대의 에스파냐 식민지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거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해적이 돼갖고. 1960년대 해적 항로 요 시기를 보면은 해적 항로란 버뮤다 삼각지 얘기 많이 들었죠. 비롯한 아메리카에서 시작하여 인도양과 홍해에 달하는 항로로 해적들은 이 항로를 통해 무슬림과 동인도 회사까지 공격을 합니다. 자, 이제 동인도 서인, 제가 동인도 회사를 또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서인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그 산살바도르라는 섬에 도착해갖고 여기가 인도인가 보다 그래갖고 서쪽으로 간 거니까 서인도 제도, 그리고 이 서인도를 착취하기 위해 갖고 서인도 회사가 설립돼 갖고 미 대륙 또 중미 남미를 착취를 한 거죠. 동인도는 이제 동쪽으로도 이제 케이프타운을 돌았잖아요. 케이프타운을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 또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심하게는 중국까지 이 일본까지 온 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1716년부터 1726년에 달하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이후 시기,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서 실업자가 된 영국계와 미국계 선원들과 사략단들이 일제히 해적으로 전향하여서 캐리비안, 아메리카 동해안, 아프리카 서해안, 인도양 일대에서 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의 시대인 거죠. 1650년부터 1730년 동안 80년 동안 해적의 시대였습니다. 해적의 황금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 광대한 해역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되는 아주 가치가 많은 화물의 양의 증가, 또 유럽 해군들, 특히 영국 왕립 해군에서 경력을 쌓은 많은 선원들이 공급이 됐어요. 해양 식민지에 대한 유럽 본국들의 행정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고 가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큰 대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마다 행정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 식민지 당국들은 해적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였고 수많은 전투와 사건을 남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1701년부터 1714년 유럽의 주요 열강들이 힘을 합쳐 프랑스가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하려는 것을 막아요.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복잡한데 이제 1600년대 되면은 영국 여왕하고 뭐 공주하고 프랑스 왕하고 결혼하고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결혼하고 막 서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로 싸워서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죠. 관련된 분쟁으로 헝가리의
라코치 독립전쟁, 프랑스 남부의 세벤 전쟁, 북아메리카의 엔 여왕 전쟁, 인도 식민지 소규모 분쟁들이 자꾸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빌라르 공작, 스튜어트 왕가의 지지자 베릭 공작, 말러버 공작, 사보이 외젠 공작 등 뛰어난 장군들의 군사적 지도력이 두드러집니다. 자, 여긴 존 호킨스, 프랜시스 드레이크, 헨리 모건, 유명한 해적들이에요. 합법적 해적은 사략선입니다. 정부로부터 약탈 허가장을 받으면은 적성국 전함과 상선, 식민지들을 마음껏 약탈할 수 있었어요. 약탈한 것을 국왕에게 선물하면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기사자기다, 뭐 공작이다, 백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기사자기도 굉장히 높은 직위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존 호킨스,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헨리 모건입니다. 자국 정부가 적국과 평화교섭에 성공해 사략 행위를 중단하면 본격적으로 해적 활동을 또 나서죠.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정부의 앞자기가 되어서 사략 활동을 나서고, 그러니까 정부 군인이 됐다가 또 평화가 깨지면 또 해적이 됐다가 평화가 맺어지면 해적이 됐다가 또 전쟁을 하면 또 군인이 됐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해적 영화를 보면은 그 절에서 이렇구나 이제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사략과 해적의 행동에는 선 차이점이 없어요. 납포, 끌고 가고, 약탈, 살인, 방화의 형식을 지니죠. 다만 자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사략이고 승인 없이 행동하는 것은 해적입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약탈 허가장을 받은 윌리엄 키트는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무굴 제국의 선박을 납포 약탈하다가 해적으로 지목되어서 교수형에 처해지죠. 카리브해는 열대 지역이어서 정글이 많고 해안에 숨어 있을 곳이 많았어요. 게다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에는 스페인의 정규 해군이 정복하지 못하죠. 배가 낮으니까 모래톱에 앉으면은 오도 가도 못하죠. 그러니까 작은 배를 운영하는 해적들에겐 해적 소굴을 형성하게 안성맞춤인 지형 구조를 카리브해가 지니고 있죠. 종교적으로도 적대행위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신교 프로테스탄트 국가고 스페인은 구교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스페인 배와 정착촌을 공격해서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해도 본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교가 모든 것에 우위를 점하던 시절에 같은 그리스도교라도 다른 종파는 이교도와 진배 없었던 거죠. 해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풍토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종교 전쟁도 굉장히 많이 하죠. 영국 국교하고도 종교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든 제 강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은 가톨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냐? 아니에요. 거기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 왕이 개입이 되면은, 또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개입이 되면은 이게 정치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도 정말 그 울면서 봤던 영화인데, 그게 바로 서로 국가 간의, 종교 간의 그런 희생 영화죠. 저도 이과수 폭포 갖고 그 신부님이 처음 떨어지는 장면을 그 폭포에 직접 가봤는데 정말 그런 선교사들의 훌륭한 선교사들이 그런 정치 노름에 그렇게 희생이 됐던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제발 없어지고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도 화해하고 또 이제 이슬람하고 가톨릭하고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좀 성숙된 그런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사략질 또는 해적질을 권장하고 나선 것은 해군 부족의 상황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대륙이 크기 때문에 그 캐나다서부터 저 아르헨티나까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적을 이용한 거죠.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의 무역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해적들을 활용합니다. 스페인 배를 납포해 보물을 약탈해온 호킨스와 드레이크, 아까 말씀드렸죠. 드레이크가 기사자기를 받고 영국인들에게 영웅으로 찬양을 받죠. 해적이 영웅 대접받는 분위기에서 사회의 일탈자들이 해적을 꿈꿨어요. 도시의 불황자, 가정 파탄자, 실업자들이 카리브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럽의 도시 밑바닥에서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벌기보다 신세계에서 일확 천금을 얻자는 심리가 팽배해졌죠. 딱 한 번만 배를 털면 끝나는 거죠. 한탕하고 손 씻고 평생을 살아보자는 그 탐욕을 왕실과 정부가 후원을 한 거죠. 카리브 해적은 16세기에 생기기 시작했고 1660년에서 1730년 사이에 전성기를 이뤘죠. 아까 제가 1650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1830년대에 가서 종식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이 완전 독립을 하고 멕시코도 나라의 꼴을 갖추고 그러니까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이제 해적들을 다 잡아다 죽이죠. 이 무법천지의 상황은 영국과 스페인이 적대 관계를 정리하면서 종말을 고합니다. 영국은 17세기 후반에 더 이상 해적이 필요 없어졌어요. 1699년 영국은 해적법을 제정해서 식민지 법정에서도 해적 행위에 대한 재판을 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죠. 프랑스 정부도 1697년, 그러니까 1700년 가갖고는 이제는 점점 안정이 돼간 거죠. 카리브의 히스파니올라 섬 서쪽 3분의 1, 현재 아이티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고 해적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그 후 유럽 국가들은 해적 소탕에 들어갑니다. 캐리비안 해적이 바로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카리브의 해적들은 유럽의 분열 상황 속에서 활개를 치다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소멸을 합니다. 역으로 유럽의 왕실들은 필요에 따라 해적을 이용하고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멸종을 시킨 거죠. 카리브 해적들에 대해서 전기 작가들에 의해 많은 양의 서적들이 출간되었기에 자료도 풍부했어요. 헐리우드의 월트 디즈니 영화사는 카리브 해적의 풍부한 소재를 각색해서 시리즈물로 영화화해서 캐리비안 해적, 무슨 망자의 함,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오죠. 등장인물도 풍성하죠. 장 플레리, 프랑스와 르클레르, 검은 수염 티티, 파솔로뮤, 로버츠, 스티브 보넷, 찰스 베인, 에드워드로 두목군만 지명을 해도 3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카리비안 해적에 어마어마한 문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왕 오징어가 이렇게 해안가에서 죽은 게 있는데 크기가 정말 한 20m, 30m 돼요. 영화에서는 크기가 몇 킬로미터 해갖고 배를 한꺼번에 집어삼키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소문이 퍼졌던 거죠. 찰스 존스 선장이라는 익명의 저자는 1724년 해적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영국 해적사를 출판을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이 30명 정도 두목이 이른다고 그러죠. 이 책이 오늘날 영화와 소설의 교본이 되고 있죠. 그 해적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솔로무 로버츠입니다. 그는 1718년 노예 수송선을 탄 선원이었는데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끌려가 해적의 일원이 됩니다. 6개월 후 그가 탄 해적선의 선장이 포르투갈 해군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되었고 해적들이 그를 선장으로 선출해 해적 두목이 되죠. 그는 1719년에서 1722년까지 카리브해 서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400척이 넘는 배를 납포해서 약탈을 합니다. 약탈한 물자의 액수가 무려 3,200만 달러나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몇 천억 됐겠죠. 그때 가치로도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자, 이제 또 한번 삼강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인도 제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기대와 달리 금과 은이 넘쳐나는 엘도라도 황금의 땅은 아니었지만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새로운 기호품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담배, 이 담배를 지금 버지니아에 있는데 거기서 많이 키웠어요. 커피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면서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이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을 버틸 정도로 체력이 강하지 못했고 유럽에서 새롭게 들어온 전염병, 특별히 그 매독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이에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서아프리카, 요거 좀 지도로 좀 내보내줘요.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가면서 흑인들을 전부 다 납치해요. 네덜란드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이게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그 사람들 노예로 끌고 오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노예 무역이 성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사탕수수, 그 다음에 커피, 담배를 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럼주, 총 이런 걸 들고 가고 또 바꾸죠. 아메리카 사람들하고. 그리고 가면서 노예를 뺏어갖고 노예를 또 아메리카 대륙에 갖다 팔고 거기서 나오는 사탕수수 이걸 또 갖고 가죠. 최초의 노예 무역은 1518년 신성 로마 황제 겸 스페인 왕인 카를 5세가 일부 상인들에게 아프리카 서해안의 흑인들을 납치하여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한 독점권, 아시엔토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부여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한테 정말 영원히 사죄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또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착취를 하죠. 제가 아프리카 지금 잠비아 신학교 짓고 또 농업대학 짓는 것은 제가 그런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좀 우리 한민족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톨릭만이라도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닌 복음을 심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느님 보시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어서 크지는 않지만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가고 신학생들도 많이 양성하고 농업대학의 학생들도 많이 양성해갖고 아프리카 대륙의 눈물을 좀 닦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비록 카를 5세는 노예 무역의 비인도적인 면 때문에 1542년 아시엔토를 철회하지만은 이후로도 포르투갈에 의해서 노예 무역이 성행하고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도 뒤늦게 동참을 하죠. 이에 따라서 총과 화약, 럼주, 설탕을 가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인들로부터 흑인 노예를 사요. 그리고 또 대서양으로 건너가서 아프리카 노예를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입으로 다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럼주와 설탕, 그리고 담배, 커피 이걸 유럽으로 갖고 오는 삼각 무역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유럽은 성장을 하고 미국도 성장을 하고 흑인들은 끝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3천만 명이 끌려가지 않았는가 그 정도까지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 노예선이라는 건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노예선을 갖고 있었어요. 배 밑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갖고 세 칸까지 해갖고 그 흑인들을 거의 이렇게 돌아 눕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묶어갖고 정말로 정말 잔인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죠. 거기에 역사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미국 대륙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 지금 트럼프라는 그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런 부끄러움을 알았다면은 아마 멕시코 그 장벽을 치지도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눈에 돈만 쫓기 때문에 정의라는 걸 모르죠. 우리 사실은 예수님 그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도 없애고 노예라는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은 전부 다 평등한 사상을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복음을 살지 않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사제들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제들이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저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